(47페이지) 불공정한 행위. 일단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라고요. 우리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뭐 1억짜리 땅을 10억을 받고 팔아먹었거나 1억짜리 땅을 1,000만 원 주고 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라 합니다. 두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예에 해당이 예. 이렇게.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조문을 따로따로 만들어 놨을까? 그건 뒤에서 밝혀집니다. 조문을 따로 해놓은 이유는 어쨌든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고요. 세 번째, 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합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을 했을 때 한쪽은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하고요. 한쪽은 폭리를 취한 사람, 폭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하고 폭리를 취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서로 주고받은 것, 이걸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말을 해요. 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피해자가 준 것하고요. 폭리자가 준 것하고요.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피해자는 1억짜리 땅을 넘겨줬어요. 폭리자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폭리자는 9천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 현저하냐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2배 정도 차이 나는데도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3~4배 차이가 나도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 거하고 10억짜리를 20억에 파는 거하고 똑같이 2배지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이 현저한 불균형이다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해서 이것만 갖고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짜리를 1,000만 원 받고 팔겠다는데, 그렇죠? 내가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든 10,000원에 팔든 내 맘이에요. 증여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요건이 뭐냐? 요 피해자가 계약 당시 공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또는 무경험해야 돼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누가? 피해자가 계약 당시 공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 자, 이때 공박이란 건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하는데요. 꼭 돈에 쫓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박,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도 공박에 해당됩니다. 즉 공박이란 경제적 공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공박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땅을 10배를 주고 샀어. 이유는 재개발 기간에 쫓겨. 돈은 많은데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10배를 주고 땅을 샀어. 이런 것도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 공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공박을 포함합니다. 잊지 마세요. 경솔은 성급한 걸 말하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무경험의 문제인데요. 이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는 게 판례예요.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본 것을 안 한 걸 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ATM기에서 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뽑아보신 분들, 은행 ATM기에서 돈 한 번도 안 뽑아보신 분, 다 뽑아봤죠? 근데 안 뽑은 사람이 있어. 안 뽑아본 사람.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딱 줄을 섰는데 내 앞에 있는 분이 ATM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ATM기에 딱 쓰면 뭐라 하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러죠?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다 넣어요? 라고 물어봐요. 기기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처음에 ATM기가 나왔을 때는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누르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게 무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봤음직한 걸 안 해본 거. 그게 무경험을, 이런 걸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돼요. 이때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백사조를 보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또는 무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요건관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기억하세요.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이렇게 세 가지. 세 번째가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거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폭리자가 피해자가 요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근데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앞에 ATM기 앞이 여러분 앞에 누가 서가지고 기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은 돈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군.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도와줄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은행 직원을 불러서 이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놈은 달라요. 이 자식이 세상 물정을 모르네? 어떻게 하면 등쳐먹지?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등쳐먹을 생각. 그걸 뭐라 한다? 이용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폭리자는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은 등쳐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을 해요. 그게 사회질서예요.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사회질서야. 근데 이 자식은 반대야. 등쳐먹을 생각을 해. 그래서 반사회질서가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 폭리의사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는 뭐가 된다? 반사회질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피해자가 궁박경솔 무경험하다는 걸 폭리자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큰 요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니까 절대적 무효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했고, 두 번째가 불법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불법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피해자가 아까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부첩계약을 하게 되면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빠요. 그런데 지금 요 경우에는 요 놈만 나쁜 놈이에요. 요 놈만. 피해자는 당한 사람이에요. 폭리를 당한 사람이야. 따라서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원인급여예요. 1억짜리 땅을 1,000만 원 궁박한 상태에서 1억짜리 땅을 궁박한 상태에서 1,000만 원 받고 팔았다. 요 놈한테는 요 사람의 궁박 상태를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1억짜리 땅, 이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반면에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1,000만 원, 요것만 불법원인급여예요. 그 말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둘 다 나쁜 놈이어서 서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서로.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요 놈만 나쁜 놈이어서 요 놈만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는 하나 그 효과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문을. 이거를 그냥 103조로 처리하면 둘 다 불법한 원인급여가 돼버려요. 잘못하다간. 그래서 104조를 따로 조문을 만든 이유가 요것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폭리자. 폭리자. 그래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째로 이 불공정한 범죄행위 104조가 적용되는 범위 오늘 2개를 기억합니다. 첫째가 경매 적용 안 돼요. 예컨대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죠. 그런데 이 경매를 통한 매각은 법원이 매각 허가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100억짜리를 7천만 원에 매각 허가를 한 거예요. 법원이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에 매각 허가를 해놓고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쥐들이 매각을 해놓고 법원 스스로가 이건 무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한 매매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매매이기 때문에 법원이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에 매각 허가를 해놓고 이건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살벌한 경매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에 낙찰받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불공정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기부를 하거나 증여를 해요. 그럼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지요. 기부나 증여는 주기만 할 뿐 급부만 있을 뿐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무상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무상행위. 급부, 주기만 할 뿐 반대급부, 받는 게 없는 행위를 무상행위라고. 무상행위는 당연히 급부만 있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이번 순환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딱 요 정도만 오늘 기억을 합니다. 47페이지 양가라서 한번 불공정한 범죄행위 제104조 한번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의 세 줄 정도 읽어보시고요. 2번 성립요건의 기억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니은 맨 밑에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된다. 한 장 넘기면 관련 판례 1번 궁박경설 무경험은 모두 구비될 필요가 없고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란 5번째 줄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B가 있지요. 폭리자는 피해자가 궁박경설 무경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설 무경험하다는 걸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 3가지 요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적용범위, 기억, 니은 2가지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적용범위, 기억, 니은 2개. 경매나 증여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두 가지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5번에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억. 두 번째 줄,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거까지. 딱 거기까지만 5번 순환의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 이번 순환에 봤다가는 머리에 지진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다음 순환에 볼 거예요. 다만 개념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타당성. 첫 번째 판단하는 게 뭐예요? 확정성이에요. 그 목적을 확정하는 게 해석이에요. 당사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뭐다?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 개념만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58페이지에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봐야 되는 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라 했고요. 그 중에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가지를 본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런데 첫 번째 요건인 당사자 능력.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 두 번째, 그 법률행위가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갖췄어. 그럼 유효냐? 아니다. 하나 더 봐야 된다. 그게 의사표시예요. 아까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찐빵 속에는 반드시 안고가 들어있듯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그런데 그 의사표시가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뭐도 비정상, 법률행위도 비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정상이려면 의사표시도 정상적이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가 갖춰질 요건을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의사표시가 나왔어요. 자, 먼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뭘 원하는 걸 말하고요. 표시는 그걸 말 그대로 외부에 표시하는 걸 말해요. 내가 A라는 물건을 원하고 있다. 의사. A 주세요.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의사 표시는 당연히 의사와 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의사는 뭘 원하는 의사를 말해요. 효과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표시,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구성요소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효과의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자, 갑이라는 자가 A를 원하고 있어요. 물건을 A를 사려고 해. 그러면 을한테 팔고 있는 을에게 A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죠. 보통은 A를 원하고 있으면 A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이 A를 원하고 있는데 B를 주세요 라고 만약에 말을 했어요. 그럼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당연히 을은 갑에게 A를 줄까요? B를 줄까요? B를 주겠죠. 갑은 원했던 A가 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B가 손에 들어와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 자, 이때 갑이 진짜 원하는 거 A, 이걸 내심의 효과의사라 하고요. 두 번째, 을은 갑이 B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갑은 뭘 원한다? B를 원한다. 라고 짐작을 할 거예요. 짐작을 추단이라 합니다. 추단. 미루어 짐작. 그걸 뭐라 한다? 추단. 갑이 을에게 B를 주세요라고 하면 을은 B를 원하는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거예요. 요게 표시상 효과이사예요. 요렇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눠지는데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의사를 둘로 나눈다. 내심적 효과의사 원래 원하는 거 A,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미루어 짐작한 효과의사 B 이렇게. 자, 이때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효과의사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의사란 뭘 말한다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말한다. 요거를 표시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의미만. 58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에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앞에서 한 거고요.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둘로 나눠요.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아니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효과의사라고 의의. 원하는 걸 말한다. 양가로 2번, 유형의 동그라미 1번 두 개가 있다.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동그라미 3번.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를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어디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중점을 둔다. 그거를 표시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한다. 그 표시주의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깁니다. 쫙 넘기면 4번에 가면 불완전한 의사표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불완전하다면 모두 비정상, 법률행위도 비정상이 되더라.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뭐가 있느냐? 우리 민법이 4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요게 핵심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첫째,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었던 거 A를 원하고 있는데 B를 달라.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첫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이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의사의 흠결. 자, 의사의 흠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의 흠결이란 뭘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 한다. 자, 이때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라 합니다. 의사표시자 또는 표의자라고 하는데 이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이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또 하나는 자신의 의사 A와 표시 B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의사의 흠결은 둘로 나뉘게 되고요. 이때 의식적 흠결을 2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조, 허위표시 108조.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걸 하나 규정해 놨어요. 109조 차고 이렇게.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3개. 반면에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를 해. 일치하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기당해서 뭘 계약을 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지요.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리고 110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래서 60페이지 밑에 보면 불완전 의사표시가 쫙 나와 있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돼요. 순서대로. 오른쪽에 보면 제2절 의사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가 다른 경우. 의사의 흠, 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7조. 비진이 표시.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비진이 표시.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1항과 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107조 1항 본문. 근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107조 1항 단서. 조문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앞에 걸 본문, 뒤에 걸 단서라 합니다. 특히 107조 1항 단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그냥 제 107조 제1항 단서라고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지문에 107조랑 단서가 나왔어. 이거 뭔지 알아야 풀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방에서 조문집을 꺼내. 그래 걸려. 그럼 5년을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가방에서 꺼내면 안 돼. 어디서 꺼내야 돼? 여기에서 꺼내. 여기서. 외워야 돼요. 조문 중에 제 몇 조까지를 외워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107조 제 1항 단서. 불행하게도 외워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2항을 봤더니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요거를 오늘 이해하면 돼요. 요 조문의 의미. 자, 그럼 먼저 비진이 표시가 뭐냐 도대체. 조문에 써 있어요.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말할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갑, 여자친구 을이 물어봐요.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갑은 누가 이쁘다고 생각? 전지현이. 그런데 전지현이 이쁘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살아남기 어렵죠. 그러니까 표시를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네가 이쁘지.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갑은 안다 모른다? 안다 말이죠.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하죠. 누가 들을까 봐.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자, 판례 대표적인 게 거짓 사직서, 거짓 증여.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거짓 사직서가 뭐예요?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거짓 사직서예요. 거짓 증여는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거예요. 결국 비진이 표시란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는 경우, 이런 게 다 뭐다? 비진이 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걸 비진이 표시라고 해요. 자,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려면요,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당연히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죠. 이 의사를 진의라고도 합니다. 불일치해야 돼요. 자, 이때 이 진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순환의 진의의 의미를 설명드렸다가는 또 짐을 쌉니다.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본심이란 말 쓰죠. 본심. 물어봐. 야, 네 본심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조금 고급스럽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요? 네 진의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심이란 말과 진의란 말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선 달라요.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죠? 그 뭐냐 도대체?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괜히 생각했다가 머리만 깨지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민법에서 말하는 진의란 본심을 말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궁금해 죽겠죠? 뭘까 도대체? 3월 달에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본심 아니다. 이렇게는. 세 번째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요거를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짓을 사실을 해요. 왜? 연봉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돈 이만큼 안 주면 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 증여를 해. 왜? 환심 살라고. 비진의 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거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아까 민법에서는 어떤 법률을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를 하게 된 이유, 동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불문.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자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왜 비진의 표시했는지 그 이유 따위는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것도 따진다 이렇게 나와요. 안 따져 이거. 그럼 효과는 뭐였어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는 무시한 채 표시한 대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이란 걸 알았다는 걸 뭐라 하지요? 악의. 몰랐다는 건 뭐라 한다? 선의. 알았다는 건 뭐라 한다? 악의.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특히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조심을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에요. 근데 조심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걸 과실이라 그래요. 부주의. 조심을 하지 않았다. 부주의 이퀄 과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이 나오면 악의 또는 과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너나 바꿔라 그러지 말고 표정을 보면 너나 바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뭐로 바꾸자? 악의 또는 과실. 평상시에 김대리가 맨날 사직설래.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김대리가 또 사표 내면 부장님은 이 자식이 또 거짓말이란 걸 아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우리 늑대가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거짓말인 걸 알아요. 자주 하게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김대리가 사표를 냈어. 4월 1일 날. 언제? 4월 1일 날. 왜 냈어? 만우절. 부장님 놀리려고. 부장님은 달력만 봤더라면 이 자식이 평상시에 장난을 많이 치는 놈이야. 만우절이라는 걸 딱 알았더라면 아, 이 자식이 거짓이네.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이게 단서예요. 근데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찍소리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걸 싸잡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를. 요런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비진이 표시관에서 우리 시험에서 요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할 의사 없이 건물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갑이 을의 환심을 사고자 증여 의사 없이 옛날에는 반지를 줬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스케일이 커졌어요. 증여 의사 없이 건물을 증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리고 뭐까지 넘겨줬다?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지요. 비진이 표시죠. 원칙, 유효. 그럼 등기도 유효네요. 등기가 유효한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한다요. 이게 원칙이야. 함부로 증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칙 유효해요. 반면에 예외. 을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다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뭐가 돼요? 무효. 자,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가 설령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을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갈래로 나가는 두 갈래로.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원칙과 예외 두 갈래로 나누는 두 갈래로.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나눠서. 원칙은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을이 등기가 돼 있죠. 팔아먹어. 병한테. 요게 문제가 돼요. 이럴 때 왼쪽은 어때요? 을이 소유권이 있지요. 병한테 팔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요. 이런 사정을 병이 알았든 몰랐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 을 등기가 무효예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병한테 팔았다. 병은 설령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가 없다. 왜?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 그러니까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까 이중매매에서 봤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요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게 있더라. 요게. 얘가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주장. 비진이 표시가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은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원칙은 이게 없다면 을 등기가 무효일 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을과 거래한 병도 선이든 악의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107조 2항을 따로 둬서 특별하게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7조 2항이에요. 선의의 제3자 여기서 구별하실 수 있죠? 비진입 표시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 사례 형태를 가지고 그 효과를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 적용 범위는 이번 순에는 안 봅니다. 의, 요건, 효과 딱 이렇게 뼈대를 잡아두세요. 그래서 61페이지에 보면 비진입 표시 조문 아까 읽었고요. 의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거 2번. 성립 요건에 의사 표시가 있을 것. 거기 띄어쓰기가 하나 안 돼 있네. 사법상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한 장 넘겨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동그라미 1번. 왜 비진입 표시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양가로 3번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의자 스스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3번의 효과.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사립대 교수가 물의를 일으켰어요. 잠시 소나기를 피할 목적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사회가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 교수가 저는 사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사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오른쪽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 2번을 봤더니 박스 안에 2번 갑 주식회사 근로자 을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휴직계를 냈다가 제대하고 나서 복직하면 되죠. 그런데 회사가 그 군대가 있는 동안에 퇴직 연한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일단 사직서를 냈다가 나중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라. 그래서 을이 사직서를 냈어. 이때 을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회사가 안다 모른다? 알지요. 따라서 무효지요.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립대 교수 그 다음에 지금 본 거 요 두 가지가 비진입 표시가 원칙과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인 판례 하나씩이 됩니다. 잘 나오죠. 판례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양가로서 한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3자에 대한 효과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돼 있고 3번 보면 비진입 표시가 무효거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딱 그거까지. 그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비진입 표시로 증여했어요. 무효가 됐어요.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비진입 표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한 장을 넘겨요. 쭉쭉 넘어가세요. 65페이지. 허위 표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야, 저 자식 첫날인데 이렇게 많이 하냐? 첫날이 뭐? 그쵸? 의미 없죠. 복습을 많이 해야 되죠. 자, 108조 허위 표시. 1항, 2항.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하다. 2항은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허위 표시는 뜻이 뭐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뭐냐? 갑이요. 비진입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을이 이게 비진입 표시를 알면서도 합의를 해줘요.
이걸 통정이라고 해요. 표의자가 비진이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 합의를 해주는 걸 뭐라 한다? 통정.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이걸 뭐라 한다? 허위 표시. 이렇게 말해요. 허위 표시. 요건. 비진이 표시 요건 세 가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플러스 상대방이 뭐 할 것, 합의가 있을 것. 요거 하나 숟가락 얹으면 돼요. 허위 표시 속에는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요건 플러스 합의 하나 더 숟가락 얹으면 됩니다. 효과는 무효라 그랬어요.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건 알면서 뭐까지 했다? 합의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찍소리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비진이 표시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허위 표시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허위 표시와 비진이 표시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가 우리 65페이지에 보면 의 밑에 보면 가장매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게 시험 지문으로 시험 문제로 사례 형태로 잘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갑이 101호 아파트가 있는데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안 갚아요. 갑이.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요. 갑이 재산을 숨기고 싶어요. 숨기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친구 을과 짜고 매매로 가장하거나 친구 을과 짜고 가짜로 저당권을 등기해 놓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중에 매매로 가장하는 거예요.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즉 가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이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갑은 실제로 101호를 팔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을에게 겉으로 팔겠다고 계약서를 썼고 을도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거죠.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한 경우가 전형적인 허위 표시고 허위 표시가 있을 때 허위 표시는 무효라 했고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고 두 번째로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따라서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준 것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더라 말이죠.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야 등기 말소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돌려달라. 다만 아직 채권자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면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갑이 말소를 안 하고 있으면 즉 을에게 등기가 남아있으면 이 채권자는 경매를 못 넣어요. 갑의 채권자는 부동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매를 못 넣어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저걸 경매를 넣으려면 을 등기를 말소시켜야 돼요. 예? 을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을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몇 가지?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합니다. 갑은요. 요 갑의 채권자는요. 요거를 취소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갑의 채권자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가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요 저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취소시켜 주세요 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갑과 을은 계약을 취소한다, 을의 등기는 말소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의 채권자는 갑을 간의 매매를, 가장 매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자, 두 번째. 이렇게 갑 또는 갑의 채권자에 의하여 을 등기가 말소가 될 수 있는데 을이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친구를 믿고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을이라는 놈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기회로 팔아먹어. 병한테.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어. 이 병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을 등기가 무효란 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은 소유자가 아닌 자, 소유권이 없는 자고 계약을 했으니까 설령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108조형에서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아까 108조 2항에서도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아까 비지리 표시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합니다. 첫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과실이 있는지 따지질 않아요. 두 번째로, 이게 1억짜리인데 1억짜리 을이 7천에 팔았어요. 선의의 병에게. 병은 1억짜리 7천에 샀으니까 좋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1억짜리인데 2억에 팔았어, 얘한테. 그럼 병은 1억짜리 얼마에 샀어요? 병은요 1억짜리 2억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느니 차라리 무효인 게 낫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을 해요.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을 못해요. 갑은 병한테 가서 나는 을한테 가장매매로 등기를 넘겨줬다. 무효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너는 소유자가 아닌 자고 그랬으니까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해요. 갑은. 그런데 병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괜찮아. 병이. 이렇게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어느 한쪽은 주장을 못해. 근데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이거를 조문에서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조문을 표현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순히 주장하지 못한다 에서 끝나지 마시고 한쪽은 주장을 못해. 그러나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을. 예? 아니야, 잊어. 그냥. 얘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 끝. 가장매매 65페이지에 보면 가장매매가 있어요. 갑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신의 땅을 을에게 이전 등기했을 때 양가로 1번 매매가 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을 등기도 무효. 다만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므로 갑은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채권자는 갑을 간의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을이 제3자 병에게 토지를 팔아먹었을 때 반가로 1번 병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 그렇죠? 병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선의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정은 권리자하고 거래했죠.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렇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 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아니야, 외우지 마요. 그냥 양가 반가로 2번만 기억하세요.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 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가로 안에 있는 건 보지 마시고 결과만 기억하세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사람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가장매매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가장행위, 은닉행위예요. 근데 이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요 가장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딱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확인합니다. 넘깁니다. 허위 표시의 성립 요건이 나왔어요. 양가로 3번 성립 요건, 반가로 1번 비질의 표시가 있을 것, 반가로 1번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오른쪽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4번 효과. 의사 표시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동그라미 1번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된다. 동그라미 4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양가로 2번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리고 넘겨. 동그라미 5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동그라미 6번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나오는 두 번째가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하라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나눠놨어. 왼쪽에 보니까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쫙 나와 있어. 오른쪽에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또 쫙 나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별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별하냐? 정환이가 알려주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하나하나 봤다가 큰일 납니다. 오른쪽 한번 보세요. 6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표가 있어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가장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 뭐 여기쯤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 말이죠. 그렇죠? 이놈들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자, 밑에서 세 번째 걸 하나 봅니다. 가장 매매인 매수인으로부터 지위를 상속받은 자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 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 상태에서 얘가 죽었어요. 사망. 을의 상속인이 있겠죠. 네? 얘가 여기 제3자냐? 아니다. 왜 아니냐? 얘는 요 놈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가장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거다. 따라서 누구하고 똑같다? 가장 매수인과 똑같다. 똑같으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3자인지 아닌지를.
이 요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판단해야 돼. 어느 철년에. 못하지요. 예? 하나씩 외웁니다. 오늘 요놈 외웁니다. 상속인 하나 외웁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가장행위로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그 제3자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을 체크해 줍니다. 오늘. 제3자 아닌 놈, 두 놈을 체크해요. 상속인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상속인은 설명드렸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법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온 거 하나 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아닌 놈을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아닌 놈, 한 놈 이해했고 한 놈 눈도장 찍었고 두 놈 눈도장 찍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끝. 이렇게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거, 불일치하는 거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의식적 흔결 두 개를 본 거예요. 비진리 표시와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하고 사기약막 남았는데 비진리 표시, 허위 표시보다 이 두 개가 더 자주 나와요. 조금 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착오하고 사기약막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다음 주에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약속하셨어요, 저하고? 자, 1월 달부터는 빡세게 하실 생각하시고 복습 밀리지 말고 매주 따박따박 하고 오셔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 빡세게 해 두셔야 나중에 꽃피는 봄이 올 때 마음 싱숭생숭해졌을 때 조금 널널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집에 가기 싫으신가 봐. 대답들을 안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